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약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온 해외 구매 대행 사업가이며,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커머스 쪽에서 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없을 정도로 테크트리를 지금 진행 중인 유튜버이자 사업가입니다. 일단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재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재고가 없으니까 초기 자본이 낮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이제 모든 오프라인의 사업들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 속도가 앞당겨졌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때 한창 주가를 올렸던 회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많은 판매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당연히 고객들도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속도가 붙어 있고 초기 자본이 낮고 그리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간이가세자도 충분히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까지 거창하게 안 해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 더, 자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내 방 또는 카페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하면 욕먹어요. 근데 알죠? 공공 독서실, 도서실, 도서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재고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상품을 사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초반에 들어갈 돈도 없고, 재고가 이제 초보니까 내가 이걸 사놓고 안 팔리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고객이 돈을 냈으니까 그 돈 갖고 내가 사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디 입점을 하느냐, 여러분들 쿠팡, 네이버, 그리고 어디? ESM은 G마켓 옥션을 말해요. 그리고 11번가, 기타 등등등 있겠죠. 여기는 전부 다 공짜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준대요. 물건 올려놓는 거. 물건 올려놓는 거는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 자본이 낮는 거에 한몫하겠죠. 그쵸? 그런데 얘네는 이제 팔리면 낮으면 8%에서 많으면 15%까지 판매 금액에서 가져간대요. 그런데 약간 이거랑 좀 유사한 게 하나 보이죠? 어차피 똑같이 재고를 안 가져가고 초기 자본이 없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칠게요. 위탁 판매. 자,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 도매국, 그리고 투트랙 채널과 제휴를 함께 하고 있는 온 채널, 이런 데서 도매업자들이 온라인에 올려놓은 상품들을 그대로 쿠팡에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ESM에도 올리고 11번가에도 올리면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사서 보내주는 거야. 약간 비슷하죠? 해외 구매 대행이랑 위탁 판매랑.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나도 재고가 없어. 물건 올려놓으면 주문 들어오면 해외에 사서 보내주면 돼. 자, 나도 어차피 재고 없어. 주문 들어오면은 도매국에서 주문해갖고 고객한테 보내주면 돼.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속에 힌트를 좀 드렸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이거는 해외, 이거는 국내. 위탁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위탁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은 말 자체에 해외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위탁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언어 부분에서 좀 불편한 것도 없고, 맞잖아요. 국내에서 갖고 와서 국내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해외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우리가 업로드하고 상품 소싱할 수 있는 상품들이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소싱의 폭이 넓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 좀 어느 정도 감은 좀 잡히죠. 자, 그러면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겠죠. 간이가세자로 처음에 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간이가세자는 부가세적인 부분에서 돌려받는 그런 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부가세를 내는 게 좀 낮아요.
그리고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월 25일까지. 전년도에 벌어들인 거에 1월 25일까지 다음 해. 그리고 해외 직구 대행업과 전자상거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셀프로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거를 발급받은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GSM에 들어가셔서 안전거래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여기 두 곳에다가 뭐를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통신판매업을 내놓으라 그래요. 통신판매업은 여기서 안전거래 확인증을 다운받아서 온라인으로 또 신청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사업자 등록증도 통신판매업도 컴퓨터 하나로 집에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통신판매업을 받을 때는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끝! 일단 첫 번째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통신판매업을 받아서 네이버, 쿠팡, ESM, 11번가, 뭐 롯데온 전부 다 가입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도매 사이트들 중에서 현금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가 비싸져서 가격을 또 높게 판매하게 되면은 어차피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카드 수수료 대신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아마존에게 송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신용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신용카드.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는요 해외 구매 대행 셀러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라고 해야 돼요. 영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신용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또 댓글 달릴 거야. 아, 제가 사정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체크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도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는 거잖아요. 체크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로 캐시 플로우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신용카드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공무원이어서요. 제가 회사에서 경업금지가 있어서요. 저희 회사도 경업금지가 있거든요. 경업금지가 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은 제가 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신용카드를 제 거를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해외 구매권에 한해서는 가족 명의의 카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 명의로 된 사업자의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어차피 해외에서 긁었을 때는 국세청으로 그 자료가 송부가 되지 않아요. 따로 어차피 별도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한정 아니면 가족 한정에 의해서 신용카드는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니겠죠.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번외로 저는 미국에 있는 아이허브나 뭐 아마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싶어요. 구매대행 업자인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외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건강식품 영업증 그리고 구매대행 관련해서 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식약처에다가 물어보시면은 아주 쉽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것도 교육을 이수하셔서 받으시면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쪽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업로드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오픈이 됩니다. 쉽죠?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신용카드는 그러면 어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종된 삼성카드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제 금액에 구매 제한 없이 2%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100%의 가격을 사는 100을 주고 사는데 저는 98만 주고 사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해외여행 많이 갈 거니까 마일리지 많이 쌓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도 현물을 주는 효용보다 현금을 주는 효용이 더 많아요. 왜냐? 현물은 그거만 써야 되지만 현금은 선택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폭이 더 넓으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혜택이 많은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게 영상이 한 달 뒤에 보든 두 달 뒤에 보든 그 사람들은 또 그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오픈되어 있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혜택이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포인트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금성 포인트. 예.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셔서 하면 좋고요. 뭐 구매대행 지금 딱 들어보니까 자본금 얼마 정도 필요한 게 딱 좋아 보이세요? 저는
뭐 100만 원만 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70만 원 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신용카드가 더 플러스 되면은, 그리고 쿠팡보다는 네이버 위주로 판매하게 되면 정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적어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쿠팡 위주로 할 거야.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경우에는 분명히 돈맥 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정산 주기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건을 고객이 샀어요. 원래 업로드해 놓은 물건을 샀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물건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고객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줄까요? 고객이 안전하게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트래킹 번호에서 뜨게 되면은 그때는 돈을 돌려주겠죠. 근데 그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 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플로우고 어떤 식으로 BM이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BM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구매 대행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치가 창출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든 사업이든지 그런 가치가 창출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해외죠. 사실 해외면 다 됩니다. 멕시코도 되고요. 뉴질랜드도 되고요.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누군가가 상품을 소싱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 거기도 돼요. 다만 이제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쵸? 근데 보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 일본, 미국, 유럽, 뭐 중국. 중국에 대해서는 요즘 말이 많아요. 그쵸?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중국 구매 등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미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 나라를, 내 국가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데, 일본에는 우리가 업로드를 할 만한 소매 사이트가 어디가 있을까? 유명한데 아마존, 라쿠텐, 뭐 조조타운, 뭐 ABC마트, 뭐 도큐hen즈, 여기 등등 있겠죠. 이게 다 소매점이에요. 회원가입 다 하셔야 돼요. 자, 미국은 어디가 있죠? 가장 유명한 거 아마존, 자포스, 뭐 니만마커스, 그리고 노스트롬, 뭐 백화점, 뭐 이런 점점점 사이트가 많죠. 다 어차피 소매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겠고, 중국은 타오바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또 1688, 뭐 등등이 있겠죠. 어차피 다 소매로 하는 거예요. 몇 군데 빼고, 요런 데 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괜찮은 상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상품을.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발을 하나 올렸다고 쳐요. 나이키야. 만약에 나이키. $100짜리야. 100달러짜리인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3만 원 정도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격을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팔리게 되면은 스토어에서 10%를 가져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가격을 어떤 걸 다 포함을 해야 되냐면, 플랫폼의 수수료. 플랫폼의 수수료는 일정한 거는 아니에요. 카테고리별로 다르고 플랫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10에서 13% 요 정도라고 칠게요. 그럼 이게 이제 원가냐? 아니죠. 이거 배송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배송대행지로. 그럼 배송대행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용이 신발 하나가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할게요. 배송비가. 해외 배송비 10,000원. 근데 이 해외 배송비는요, 해외에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통관장에서 통관을 하고 국내 택배로 인계돼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배송비 플러스 국내 배송 통관비 뭐 다 포함된 게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 규모의 경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내 마진. 나의 수익 넣어야겠죠? 나는 10%만 먹을게. 그럼 뭐 13,000원. 그리고 뭐 수수료는 편의상 그냥 10%를 할게요. 그럼 또 1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림잡아 요 정도 수익을 역산해 갖고 내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은, 난 이거 하나 팔리면은 요 정도의 금액이 남게끔 세팅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데 또 소매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다만 싸다라고 하는 전제, 구매가 일어나는 전제는요, 국내에 없는 상품이거나 국내보다 소매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비용들이 붙어도 한번 팔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 없는 거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가 상품을, 고객이 구매가 일어났어요. 구매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스토어에서 알람이 오겠죠?
첫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확인을 하고 현지에서 내가 이거를 상품이 어떤 걸 올려놨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 아마존에서 갖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존에서 현지 구매가 일어납니다. 현지 구매. 자, 여기는 해외예요. 그쵸? 여기는 국내.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아마존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존은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주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보내야 되냐면 이 상품을 구매해서 배송대행지로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존 아이디는 내 이름으로 하고 카드도 내 카드로 등록해 놓고,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도 나로 해 놓지만은 수취인은 누구로 해놔야 돼요? 수취인은 배송대행지의 주소, 그리고 수취인은 우리 회사 이름을 적어도 되고, 배대지 사장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물건 건수가 많으면 내 이름으로 해도 내 걸로 잡아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통 처음이니까 사서한 번호라는 걸 받게 될 거예요. 땡땡땡땡. 그러면 내 물건이라는 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상품은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배대지. 그쵸? 미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고객이 이제 취소할 수가 있잖아, 중간에. 그치? 그러면 현지 구매가 일어난다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은 그냥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품 수수료를 물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고객이 구매가 딱 되자마자 현지 구매를 마치면 배송 상태를 변경해 줘야 돼요. 고객이 취소를 할 수 없게끔. 현지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해외 배송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2단계에서부터는 취소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송 대행지로 보내려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배송 대행지에서는 내 사서한 번호만 가지고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상품이 온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배대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하자마자 배송대행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송대행지에 이제 진짜 정보를 적는 거예요. 수취인의 정보를 적는 거예요. 한국에서 받을 수취인의 정보. 이 고객이 구매했어요. 그럼 이 고객의 이름, 그쵸? 주소, 전화번호, 개인통관부호, 그리고 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이미지, 그리고 이 상품에 판매하고 있는 URL, 그리고 가격, 사이즈, 색상. 딱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배송대행지 입력하는 날에 적어요. 근데 적었는데 뭐가 하나가 더 부족해요. 뭐냐면 아직 출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구매하자마자 바로 출고는 안 일어나잖아. 그날 저녁이거나 한 두세 시간 후거나 이때 출고를 하잖아요. 출고를 하면 뭐가 생겨요? 트래킹 넘버가 생기죠. 배송대행지에서 조금 더 쉽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출고된 이후에 배송대행지에다가 트래킹 번호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배송대행지에서 이제 물건이 옵니다. 물건이 오면은 검수 과정을 거쳐요. 왜냐면 내가 이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왔는지, 나는 제대로 구매했지만 아마존에서 제대로 보냈는지, 색상은 제대로인지, 사이즈는 제대로인지, 가격은 제대로인지, 신발이 짝짝이냐 아닌지, 분량은 없는지 검수하고 오케이 되면은 이제 출고를 하게 되죠. 자, 출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해외 배송 대행지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국내에서 CJ로 인계가 되든 우체국으로 인계가 되든 통관을 거치게 되면 인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배송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출고가 되자마자 선송장 번호라고 미리 송장 번호가 생겨요. 그러면은 국내 오면 CJ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근데 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배송대행지에서 출고하면은 바로 돼요. 사실은 입력만 해도 자동으로 송장 번호가 생겨요. 그럼 이 송장 번호를 다시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나의 판매자 센터에 가서 이 구매한 아까 현지 구매 완료로 단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 구매 완료로 단계를 한번 바뀌어줍니다. 물론 플랫폼마다 그런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CJ하고 이 송장 번호를 이 고객의 주문건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주문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 도착하면은 이제 택배가 시작이 되면은 고객이 클릭해보면 내 상품이 어디쯤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다시 국내예요. 여기는 해외, 여기는 국내. 자, 그러면 통관장을 거쳐서 택배에 인계된 후 이제 고객의 집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배송대행지가 잘 검수를 했겠지만 내가 받고 싶어. 내가 받아서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왜냐, 나는 마음의 편지도 좀 넣고 정성스럽게 손글씨도 쓰고 그렇게 넣고 싶어. 그게 안 돼요.
해외 구매 대행은 절대로 셀러가 물건을 갖고 받아서 보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객이 구매했으면은 현지 구매해갖고 배송대행지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가야 돼요. 그게 아니게 되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물건을 받으면 고객은 이제 수치 완료 버튼을 눌러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고객이 구매했던 돈이 플랫폼의 수수료가 빠지고 여러분들 정산 통장으로 쏙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의 전체적인 플로어예요. 자,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구매 대행 셀러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죠. 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입은 되게 쉬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많은 과정을 다 해야 돼요. 특히 구매는 당연히 내가 해야겠죠. 배송대행지 입력도 당연히 내가 해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배송대행지가 이렇게 쭉 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물건이 여기서 이상이 있었을 때 뒤로 보내는 거, 다시 아마존으로 보내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반품이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다 해야 돼요. 배송대행지 입력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상태 변경도 내가 해야 돼요. 손이 많이 가요, 구매 대행이.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소프트웨어가 해줘요. 고객이 구매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상품 등록.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의 셀러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문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대량의 엑셀러 갖고 넣거나 맥프로를 만들거나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 힘든 것을 넘을 정도의 판매량이 나오면은 할 수 있죠. 그쵸? 자, 여러분, 구매 대행 하면서 제가 좀 빼먹은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건 바로 상세 페이지였어요. 근데 구매 대행은 상세 페이지가 공통 페이지, 뭐 반품 규정이라든가 우리 스토어 규정이라든가 이건 구매 대행입니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적는 그런 거를 외에는 사실 해외에서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조금 조심성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눕기를 따거나 가공을 하거나 하는데 소프트웨어로 올리게 되면 그런 과정은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하나하나 올리는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 일일이 만들고 번역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셀러들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다뤄야 되는 부분은 사입 쪽이거든요. 브랜딩 쪽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병행 수입 쪽이거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브랜딩 병행 수입의 아주 초보적인 부분, 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소싱 관련된 내용이나 업로드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은 영상을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 대행이 저자본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남이 할 땐 되게 쉬워 보이고 뭔가 대단하게 이루어 놓은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늘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해보면 당연히 어려워요. 뭐든 일이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물리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을 견뎌서 임계점이 오면은 누구나 원하는 온라인 사업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매 대행을 통해서 나도 내 상품을 팔고 싶어.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릿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담도 커지고 그러면서 내 브랜딩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온라인 셀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심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